네, 저희 이번 시간부터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혹은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쪽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적인 수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충실히 마쳤다는 그런 전제하에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또 추가적인 촬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또 보완해서 계속해서 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것은 선형대 수학인데요. 적어 보겠습니다. 이 선형대 수학에서 여기 선형이라는 것은 linearity라는 건데, 어떤 선형적인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직선형 혹은 비선형적이지 않은인데, 어차피 비선형적이 않으니 뭐 선형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1대1 대응 또는 뭐 카오틱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제가 직선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1대1 대응이 되면서 어떤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이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직선형 관계라고 제가 쉽게 표현을 했던 건데, 선형 대수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관계 또는 인풋 사이의 관계들이 선형적인 어떤 특성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선형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는 조금 뒤에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 이런 선형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 벡터, 행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에 쓰여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함수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x라는 것이 들어가면 y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매핑 f를 우리가 블랙박스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본적인 그런 클러스터링 구조가 있었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y가 그룹핑으로 나눈 거였어요. 그리고 리그레션, 회귀, 이거는 어떤 y가 프리딕션으로 나눈 거죠. 프리딕션인데 이게 어떤 값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를 우리가 함수로 연결해 주게 되는데, 이러한 함수를 만들 때 있어서 우리가 선형대 수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y가 다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x도 다차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차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x에 1 하나 들어가고 2 하나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음성이 들어가기도 하고, 음성 인식을 할 때,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할 때 여기에 어떤 한국어나 영어 알파벳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시계열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y 아웃풋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원하드 인코딩으로, 즉 벡터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예측을 할 때 그 예측 값이 1차원인 경우는 뭐 보통 드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차원에서 다차원으로 가는 이런 매핑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매핑을 구현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다차원 자료를 표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벡터입니다. 벡터고, 벡터와 벡터를 매핑할 때 여기와 여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때 행렬을 사용해서 이 행렬의 곱 그리고 어떤 비선형성을 부여하는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벡터와 행렬의 연산에 관해서 우리가 선형대 수학이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벡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일반적인 과학 상식, 수학 상식에서 배우기를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어떤 물리량이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비되는 것이 스칼라였어요. 스칼라는 크기 자체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뭐 맞는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로는 약간 모자라, 한 2% 모자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스칼라는 그 자체의 값이에요. 어떤 값입니다. 이게 실수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3.16, 뭐 4.52, 그다음에 파이 이런 거, 이런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스칼라예요. 벡터는 뭐냐면 사실 벡터는 스칼라의 묶음입니다. 스칼라의 묶음으로 보는 게 편해요. 스칼라의 묶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뭐 3.6 이런 스칼라들이 쭉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라인에. 그래서 뭐 파이도 들어갈 수 있고 뭐 2도 들어갈 수 있고 0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칼라가 한 직선 위에 1차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벡터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스칼라는 0차원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벡터는 1차원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서 차원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차원은 뭐냐면 차원 다이멘션이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편해요. 여기 보시면 1차원이라고 제가 벡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1차원 세계에 사는 친구들은 이 1차원 직선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2, 4.2를 보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2가 파이를 보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얘들은 이런 1차원 안에서 밖에 라인에서 밖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하나다 라고 해서 1차원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스칼라를 0차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크기, 그냥 이 값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없다 해서 0차원 물리량이라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0차원 물리량, 벡터는 1차원 물리량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R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러면 스칼라와 벡터를 각각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기호가 있겠죠. 그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칼라와 벡터의 어떤 표현 방법을 알아볼게요. 표현 방법은 스칼라는 그냥 제가 일단 편의상 네모의 빗금을 쳐둘게요. 벡터는 네모의 빗금을 쳐두고 여기다가 제가 세모로 빗금을 하나 더 쳤습니다. 이제 네모와 세모에 각각 들어갈 어떤 기호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네모는 뭐냐면 스칼라와 벡터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디서 왔는지 구성원들의 집합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벡터를 정의를 하는데 이 벡터가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 빗금친 곳은 이런 자연수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표시가 나올 거예요. 벡터가 0과 1로만 이루어진 우리 원합 벡터를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0, 1, 1, 0 이런 식으로 0과 1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 벡터는 0과 1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어떤 네모 빗금이 되겠죠. 스칼라도 마찬가지예요. 스칼라 자체의 값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값이 어디 집합에서 왔는가, 어떤 이런 모집합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네모 빗금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n은 뭐냐면 자연수의 집합이죠. 좀 더 써볼게요. z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수의 집합입니다. q 유리수고 r 이 실수. 보통 이 정도까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들은 사전에 찾아보면 쉽게 나오긴 하는데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 정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그냥 설명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만 나올 거예요. 첨자만 나올 건데 각각의 의미를 알아두시는 게 논문 같은 거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수학적인 표현을 할 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네모에는 이런 집합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세모에는 어떤 거 들어가느냐? 세모는 어떤 차원을 의미합니다. 차원을 의미해서 여기 만약에 차원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요, 정확히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1차원 방향으로 4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세모는 4가 돼요. 그래서 여기 벡터의 어떤 개수, 가로 차원으로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모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합 벡터인데 우리가 4차원짜리 원합 벡터다.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0과 1로 이루어진 4차원이 아니라 1차원 벡터인데 벡터의 성분의 개수가 4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벡터가 만약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R의 3짜리 벡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벡터가 있어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3개의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 있고 그 각각 컴포넌트가 실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벡터의 성분의 개수를 나타내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첨자는 이 성분들이 어느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수학적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Q에 5다 이러면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저는 유리수잖아요. 4분의 3, 0,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죠. 2, 3 이런 식으로 5개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각각 유리수에 속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0차원 스칼라, 1차원 벡터, 영어로도 적을게요. 스케일러, 벡터. 그러면 우리가 차원을 하나 더 늘려볼 수 있겠죠? 차원을 하나 더 늘려서 여기 뜬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는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차원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차원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테이션을 쓸 때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모집합이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R 하나로 표현을 했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수 n개짜리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2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 어떤 2차원 공간 안에 이렇게 수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로에 몇 개가 있는지 세로에 몇 개가 있는지 2개를 한 번에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세로가 n개, 가로가 m개짜리 이런 행렬이다 2차원짜리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R에 n 곱하기 m짜리 행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노테이션은 앞에 있는 게 세로에 얼마나 있는가, 뒤에 있는 게 가로에 얼마나 있는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몇 곱하기 몇 짜리라고 돼 있으면 이건 행렬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차원상의 공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세로 몇 번째, 가로 몇 번째 이러기에는 좀 부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세로를 부를 때는 우리가 몇 번째 컬럼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몇 번째 컬럼에 있다. 그리고 가로를 얘기할 때는 몇 번째 로우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로우하고 컬럼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문 칼럼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다른 의미긴 한데 신문 이렇게 보통 2개로 나눠져 있죠. 이걸 2컬럼이라고 해요. 우리 단 나눈다고 하잖아요. 단 나누는 거.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세로 의미할 때를 컬럼, 가로를 의미할 때를 로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와 컬럼 2개가 있다. 이 2개가 행렬에 각각
가로 성분과 세로 성분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행렬의 어떤 성분들 콕 집어서 이 성분이라고 좌표를 찍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가끔은. 우리 스칼라부터 할게요. 스칼라는 그 값이 하나니까 그냥 스칼라는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R4짜리 벡터 0, 1, 2, 3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세 번째 거를 지칭을 할 때는 그냥 세 번째 벡터의 세 번째 성분이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몇 콤마 몇 성분이요 얘기를 해야 되죠. 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검게 칠한 부분이 있는데 검게 칠한 부분은 행렬의 두 번째 로우죠. 두 번째 로우 그리고 세 번째 컬럼에 있죠. 이렇게 2,3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행렬을 부를 때는 우리가 세로부터 로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몇 번째? 두 번째 로우에 있고 세 번째 컬럼에 있다.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부릅니다. 그래서 행렬은 로우 먼저 컬럼 나중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노테이션 그러니까 기호를 한번 볼게요. 다시 이번에는 벡터와 스칼라만 보겠습니다. 벡터와 행렬만 보겠습니다. 벡터와 행렬 그냥 모두 따로 이렇게 기호적인 그런 특징은 없어요. 기호적인 특징은 없는데 보통 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자로 벡터는 많이 쓰고 매트릭스는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소문자, 대문자로 많이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어떤 벡터 0, 1, 2, 3이 있을 때 여기에 세 번째 성분 2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얘를 어떻게 부르느냐? 벡터의 세 번째 성분을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A의 세 번째 성분이 뭐냐? 2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다르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 2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A의 세 번째 성분은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가 두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301, 뭐 203 이런 게 있다면 이 1을 나타내는 거 1은 매트릭스 A에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A의 1, 첫 번째 로우에 세 번째 컬럼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A의 1, 3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A의 ij다 라고 하면 A의 i번째 로우, j번째 컬럼에 있는 이런 값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은 ij면 i번째 로우의 j 컬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차원짜리였고 2차원짜리였어요. 3차원짜리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3차원짜리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이 3차원짜리 이상부터는 우리가 어떤 텐서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냥 A, I, J, K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3차원부터는 어떤 우리가 쓰기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정육면체로 그려야 되는데 거기 정육면체 넣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뭐 이런 식으로 A, I, J, K 또는 뭐 I, J, K, L 이거는 4차원짜리 텐서고 3차원짜리 텐서죠. 이렇게 그냥 차원이 몇 개인지만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부터는 우리 인공지능 딥러닝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계산할 때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미니 배치에서는 어차피 배치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중점적으로 볼 거는 벡터 매트릭스를 어떻게 연산을 하고 그게 어떻게 인공지능 딥러닝 쪽에 녹아 있는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연산을 한번 가볼게요. 연산은 우리가 스칼라, 그냥 숫자에서 어떤 뭐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이런 덧셈과
곱셈 같은 걸 정의를 했었어요.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도 벡터끼리 더할 수 있고 벡터끼리 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벡터끼리 곱을 할 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벡터끼리 더할 때는 크기가 같은, 그러니까 어떤 성분 개수가 같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n차원짜리 벡터고 B가 동일하게 n차원짜리 벡터여야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크기, 어떤 벡터의 사이즈가 다르다면 덧셈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곱셈을 할 때도 둘이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곱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곱셈은 스칼라의 경우와 좀 다른데 벡터의 경우에는 내적, inner product라는 게 있고 외적, 이거는 outer product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적과 외적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과 외적에 대한 좀 물리적인 의미, 그러니까 직관 같은 걸 좀 기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한번 내적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뭐냐면 어떤 벡터 A가 있고 벡터가 있을 때 내적은 A 그리고 여기 점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A.B고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입니다.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예요. 어떤 A가 어뢰 n승에 속하고 B도 어뢰 n차원에 속한다면 A와 B의 내적은 스칼라예요. 스칼라이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나오죠. 값으로 나오고 이 값은 A의 크기,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세타라는 것도 나오고 여기 뭐 이런 막대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어떤 막대기, 벡터의 막대기를 씌운다는 얘기는 이거는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요. 벡터 자체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정확히는 norm, 크기라고 우리가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2차원짜리 벡터가 있어요. 3,4 그러면 이거 2차원짜리 평면에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x, y 했을 때 여기 1, 2, 3, 여기 세 번째 1, 2, 3, 4 이 3,4 이런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벡터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벡터의 크기는 요 실제 길이를 나타내요.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3, 4면 여기 5잖아요. 그래서 이런 3,4의 벡터의 크기는 5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벡터의 놈, 크기는 벡터의 성분들의 제곱의 스퀘어루트를 씌운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스퀘어루트의 3제곱 플러스 4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 2, 3의 벡터의 놈을 구하고 싶다 하면 스퀘어루트의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놈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우리가 정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세타의 의미를 또 알아야 되는데 세타는 뭐냐면 다시 이런 벡터를 놔두고 우리가 이걸 벡터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벡터를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벡터 사이에 이런 각도, 사이각이 하나 생기죠. 이거를 세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에 사이각이다. 사이각 뭐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크기와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알면 우리가 내적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통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들 배우고
많이들 이 공식을 외우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내적을 구하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좀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벡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잠시 이 B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B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벡터는 자기 일직선 상에서만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B, 벡터 B 세계에 사는 친구들은 모든 그 자신들의 세계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의 입장에서는 이 A 벡터들이 어디로 움직이든 자기네들 세상에서만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벡터 A가 위로 움직이면 B들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였으면 B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밑에 투영된 요 값으로만 A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아무리 위로 움직여도 B는 자기네들 세상에서는 A가 움직인 거에 뭐 조금 이런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B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B를 기준으로 A가 세타죠. 그러면 A가 A예요, 지금. A인데 여기서 A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어디죠?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A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A랑 코사인 세타를 가져와 볼게요. A 코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도 붙어야 되네요. 크기니까. 그러면 여기 A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B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A가 움직인 거리가 돼요. 이렇게. B 세계에서 봤을 때 A의 어떤 움직인 거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B 놈은 뭐냐? 여기다 곱하기 B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단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B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1cm랑 A네들이 생각하는 1cm랑 다를 수 있잖아요. 얘네들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가 이 벡터 B의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B 세계에서 봤을 때 A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해석하는 게 A와 B의 내적이에요. 반대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 세계에서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영을 해서 여기가 B 코사인 세타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A 세계의 어떤 단위, 기준 단위 A의 norm값을 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적을 설명을 하면 어떤 관계를 해석할 수가 있냐면 직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orthogonal이라는 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직교 관계가 뭐냐면 어떤 A와 어떤 B가 서로 수직이에요. 수직이면 코사인 90도가 얼마죠? 0이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내적하면 0이 돼요. 무슨 말이냐? 내적값이 0이라는 말은 A와 B는 서로 수직관계라는 의미예요. 수직관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B 세계에서 봤을 때 A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B는 관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동물 중에 위아래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동물 있지 않나요? 제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예요. B는 여기 이 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이 위는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A가 아무리 나 움직이고 있어 라고 해도 B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90도가 아니면 B가 A를 알아차릴 수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건 몰라도 자기네들 기준은 세계로 움직이는 건 아는데 직교로 돼 있으면 절대 못 봐요. 서로를 못 보기 때문에 뭐 A도 그렇죠. A 세계에서는 B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도 A 입장에서는 B는 멈춰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 원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교라는 개념이 나중에 좀
인공지능 이론 쪽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런 내적이 0이라는 얘기는 두 벡터가 직교, 영어로는 orthogonal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교와 내적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내적 말고 외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외적을 한번 볼게요. 벡터의 외적은 내적과는 다르게 벡터로 나옵니다. 어떤 C로 나온다고 하면 얘는 벡터로 나오게 돼요. 얘가 만약에 어뢰 n승, B가 어뢰 n승이라면 C도 어뢰 n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어떤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외적이라는 값은 A와 B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 A와 B는 지금 서로를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직교하는 이 정도로는 서로가 움직이는 것을 미약하게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A와 B의 외적 값은, 이 외적 값은 A와 B 세계에선 관측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평면상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이 이 외적의 방향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거를 각각 3차원이라고 해볼게요. 3차원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A가 B부터 볼게요. B를 1,0,0이라고 보고 A를 0.5, 0.5,0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 B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생기겠고, 사실 여기가 X축이라고 보여도 되고 이렇게 Y축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B는 이 위에서만 움직이고 A도 이 위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적의 수학적인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A 놈의 B 놈의 사인 세타가 얘가 크기가 돼요. C의 크기가 돼요. 이게 C의 크기가 되고,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렬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선 C의 크기는 이렇게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이 C의 크기가 어디로 가느냐? A와 B가 못 보는 제3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C는 어떻게 되겠죠? C는 A와 B가 못 보는 이 X평면과 Y평면에서 못 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0, 0, 어떤 값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크기가 이 norm값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C는 외적 값은 A와 B가 둘 다 못 보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